인플레이션으로 누가 이득을 볼까요? 정부가 국민한테 일종의 인플레이션 세금을 부과했다고.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은 세금이었다. 그것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이 마지막 강의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아주 고대에서부터 현대까지 인플레이션과 금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2020년 이후에 이제 인플레는 도대체 어떻게 올 것이냐. 과연 1970년대에 있었던 엄청난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이런 인플레이션이 다시 반복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런 논쟁들을 좀 정리해 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고 그 수요가 상당히 줄었다가 경제 회복이 되고 백신 접종이 좀 늘어나고 하면서 수요는 점점 만들어지는데 공급이 부족해서 생기는 이런 인플레이션이 지금 도처에서 발생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최근에 급등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은 공급 부족에 따른 병목 현상이라고 그러죠. 이런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플레이션이 내년에도 갈까요? 수요가 많다는 거를 본 사람들이 그 수요에 맞는 공급을 어느 정도는 이제 하겠죠. 그래서 이 공급 부족에 의한 인플레이션은 아마 2021년에 중요한 화두가 되곤 있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안정을 찾을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이 걱정하는 인플레이션은 바로 엄청난 돈을, 유동성을 공급을 했는데 우리가 지난 금속화폐 시대 또 종이화폐 시대에서 봤던 중요한 문제가 통화량이 급등했을 때 항상 인플레이션이 크게 발생했다는 것들을 봤는데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이 나지 않을 거냐 이런 얘기들입니다. 지지난 시간에 한번 봤던 것처럼 1972년을 전후로 태환, 금에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묶어놓은 상품 화폐 시대라고 합니다. 어떤 금이나 은 같은 가치가 있는 이런 상품과 연결시켜 놨기 때문에 통화량을 마음대로 이렇게 늘리기 쉽지 않은 상황을 얘기했던 거고요. 하지만 1972년에 금태환을 정지하면서부터는 완전한 신용화폐 시대에 들어서게 됐는데요. 이거는 국가에 의해서 화폐란 정해진 것이다. 화폐 국정론 또는 신용화폐론, 사회적 신용에 기초해서 국가가 지정한 거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권위가 보장이 된다면 이 통화량을 무제한으로 늘릴 수가 있습니다. 실은 그래서 1972년부터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엄청난 유동성을 풀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블랙 먼데이 때 기억하시죠? 그랜스펀이 금리를 낮춰서 유동성을 공급해서 문제를 해결했고요. 2008년 금융위기 때 1차, 2차 또는 3차 무제한 양적 완화하는 것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도 우리가 거의 3단계 양적 완화라고 할 정도로 정부는 돈을 풀고 그다음에 중앙은행이 정부의 채권을 사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 통화량은 위기가 있을 때마다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어나는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되다가는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나지 않을까. 화폐 가치가 쓰레기가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들이 상당히 지금 부각이 된 이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이런 논리는 예전에 프랑스의 장 보댕이 얘기했던
양팔저울을 갖고 얘기했었던 화폐 수량설에 기초합니다. 통화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나머지 조건이 일정할 때 이 물가가 마찬가지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화폐 수량설인데요. 이게 실은 90년대 이후에는 잘 맞지를 않네요. 왜냐하면 화폐 유통 속도라는 것들이 급락하기 때문인데요. 돈이 돌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흐름들이 계속해 와서 2010년대 금융위기 이후에도 엄청난 양적 완화로 돈이 풀렸는데 그때도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높아지지 않고 2% 전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급락하게 되는 상황으로 끝나게 돼버렸죠.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도 많은 돈이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풀린 만큼으로 다시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 논리는 항상 맞는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이 인플레이션 논쟁은 1945년 이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의 정부 부채가 거의 110%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 110%까지 갔던 미국의 정부 부채가 1970년대 초반에는 거의 30%, 40%대까지 급락하게 되죠. 바로 인플레이션의 효과를 많이 봤다는 것들인데요. 정부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거의 정부들은 높은 인플레이션을 인위적으로 사용한 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융 억압을 통해서 금리를 낮게 유지도 했었고요.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높은 명목 성장률을 만들어냈었고, 자, GDP 분의 이제 어떤 부채 비율을 상당히 낮출 수가 있었다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거의 110% 정도를 향해 가고 있는 미국의 정부 부채는 1945년 이후에 했던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부채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 높은 인플레이션을 만약에 강요하려고 했을 때 이거를 해제하려고 하는 그런 수요들의 급격한 이동들도 상당히 부담이 될 거고요. 이런 무리한 금융 억압을 썼을 때 아마 여러 가지 반발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자본 이탈도 세울 수 있겠고 아마도 높은 부채 비율이 그리 빨리 줄어들지 않은 약 110%에서 100% 뭐 이 정도 수준을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미국과 선진국 같은 경우는 부채 비율이 높더라도 실제 들어가는 이자 비용이라든가 자금 조달 능력 이런 것에서 상당한 강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높다고 반드시 위험하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향후에 이 정부 부채 비율로 인한 인플레이션 이런 얘기보다는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정부 부채 정도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있겠습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인데요. 1990년대 동유럽과 중국 등등의 공산권에서 수백만 명의 저임금 노동력이 유입되면서 인플레이션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임금, 저임금의 노동력 또 싼 그 비용의 공장지대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었는데 더 이상 이런 효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는 이런 비용들이 높아질 것이다 라고 보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분명히 어떤 설명력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에 그 물가 부담을 낮췄던 요인들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인구 구조의 변화로 과거보다 좀 높은 저임금 노동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생겼다는 이슈는 물가 부담을 약간 높일 수 있어도 70년대 같은 그런 급등하는 그런 인플레이션을 예상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40년간의 신자유주의적인 이 경제 철학이 그 고용보다는 어떤 효율적인 이런 시장 중심의 생각들이 물가와 금리를 낮추는 데 상당히 중요한 기여를 했는데
신자유주의 시대가 이 40년 만에 거의 끝나버리고 이제 다시 그 전과 같은 케인지안주의적인 또는 국가 중심적인 경제 정책을 추구하다 보니 과거와 같은 비슷한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그 설득력이 있는 얘기겠고요. 그동안에 저희들은 환경, 또 사회적인 그리고 어떤 지배구조 등등의 ESG 이런 것들을 별로 생각 안 하고 싸기만 한 그 상품들을 마구 샀던 경험이 있습니다. 환경 파괴한다 그래도 나는 내가 커피 마시는데 별로 상관이 없었죠. 그런데 지금은 내가 먹는 커피가 환경 파괴를 해서 만든 커피라고 한다면 이제는 사 먹으면 안 됩니다. 돈을 더 주고 제대로 된 커피를 먹어야 되죠. 이런 것들이 과거와 달리 비용을 높이는,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갖고 오게 되는 영향을 갖고 오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사회적인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느 지역의 인권을 착취하고 만든 그런 커피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먹으면 안 됩니다. 등등의 이슈로 인해서 과거와는 다른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높이는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70년대와 같은 그런 아주 높은 인플레이션을 낳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물가는, 그다음에 금리는 2020년대 어떤 모습을 띠게 될까요? 우리가 걱정하는 것처럼 지난 40년간에 보지 못했던 이런 엄청난 물가 상승률이 압도하게 되면서 진짜 부동산과 금만이 이제 좋은 성과를 내는 이런 상황으로 갈까요? 아니면 지난 10년 전처럼 양적 완화를 해서 돈을 많이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금리, 저물가 상태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는 그런 상황으로 될까요? 자, 이거를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단기간의 상황뿐 아니라 2000년 넘게 있었던 이 인플레이션 역사를 통해서 여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 함의를 끌어와서 향후를 예측해 보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그 금리를 예측하는데 가장 중요한 측면은 바로 성장입니다. 지난 2010년대와 비교해서 2020년대가 더 높다고 생각해야 될까요? 아니면 낮다고 생각해야 될까요? 아니면 유사하게 갈까요? 이렇게 봤을 때는 지난 2010년대의 성장보다 높다고 예측하기는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도 여러 가지 신흥국들도 이 덩치가 점점점 커져감에 따라서 성장률은 둔화되기 마련이거든요. 심지어 우리 같은 나라들은 잠재 성장률이 계속해서 둔화되고 있는 상황들이죠. 하기 때문에 2020년대의 성장이 2010년대보다 그리 높지 않다면은 여전히 저성장이 주를 이룰 것 같다고 분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1970년대에 이 엄청난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라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상황들을 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지정학적인 격변기가 집중되어 있었고 정부의 정책 실패라는 것들이 동시에 있었던 상황들, 그중에서 2020년대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제일 큰 것이 다시 신자유주의 시대에서 큰 정부 중심으로 바뀌어간다는 것들에 대해서 가장 우려가 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샤워실의 바보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 그 중앙은행의 정책을 빗대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요. 샤워실에 들어가서 한 번은 차가운 물을 틉니다. 아, 차가워까지 하고요.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반대쪽에 물을 틀겠죠. 했다가 뜨겁습니다. 아, 뜨거. 극단적으로 갔다가 옛날에 틀었을 만큼 100% 차가운 물을 틀어가지고 아, 차가워 또 할까요? 그 정도까지는 안 가겠죠. 그 정도를 반복해 가면서 어떤 중심을 잡으려고 하겠죠. 그런 정책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과거 큰 정부 시대에 있었던 70년대에 있었던 이런 정책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합리적인 예측을 어느 정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조금 더 길게 봤을 때 이 인플레이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 중앙은행 뭐 등등이 이 독립성을 가지고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국가에 아주 중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코로나도 마찬가지겠고요. 전쟁 또는 예를 들어 달러의 위상이 약화되거나 다른 무슨 정치적인 격변기가라든가 이럴 때마다 그 원칙들이 상당히 훼손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를 들면 미중 갈등 같은 경우 달러의 위상이 점점 약화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 연준은 계속해서 독립성을 지킬 수 있을까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들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적으로 이 경제 상황은 상당히 아주 급변하고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 대형 위기는 항상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형태를 달리해서 진화해 왔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기는 진화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너무 또 위축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에 맞서는 정부도 항상 같이 변해왔거든요. 1930년 대공황 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처음 보는 위기였을 겁니다. 자본주의가 아주 쓰러질 줄 알았을 겁니다. 그때 또 다른 대안을 만들어냈고요. 진화한다는 것입니다. 네, 여태까지 저희 다양한 원인의 인플레이션을 봤고요. 다양한 시대의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함의를 가지고 우리가 2020년대 이후의 인플레이션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이러한 분석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